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윤입니다. 네, 오늘부터요, 고졸 검정고시 국어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고전, 첫 강은요, 고전 시가와 현대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학 중에서도 이 고전 시가와 현대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재 작업을 또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시중에 다른 이제 검정고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문학 중에서도 그 고전 시와 현대 시가 보통 따로따로 나와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문제는 그 두 개가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시와 현대 시를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사랑이면 사랑, 이별이면 이별, 그때 고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고 현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주제 통합적인 방법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같이 묶어서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의 장단점은 뭐냐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과 현대를 비교해 보다 보니까 좀 고전과 현대를 따로 이렇게 시대별로 문학사적으로 좀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개념 알기를 통해서 조금 고전과 현대의 어떤 나오는 개념들을 좀 정리해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 작품이 뭐지? 이 작품이 그 갈래는 뭐였지? 라고 한번 상기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묻는 문제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갈래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학 내용적인 부분을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선생님 방법만 믿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합격에 도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12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와 현대시. 자, 출제 경향 분석은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고졸 검정고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화자와 관련된 문제, 또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어떤 경향 분석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은요, 시문학의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전시를 보든 현대시를 보든, 선생님이 특별히 고전시는 고전시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때 가는 당연히 노래죠. 근데 옛날에 고전시는 어떤 글로서의 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고전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중요한 거는 시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시가 뭘까? 자, 시는요, 시의 정의를 봅시다. 시란 정서와 사상을 운율적인 언어로 압축을 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정서가 중요하고요, 압축이 중요하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시가 정말 어려워요. 시는 진짜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시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정서가 그냥 그대로 안 나오고 압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축된 거를 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노래한 거다. 그래서 무슨 장르라고 하냐면, 이렇게 뒤집으세요. 서정 장르라고 해요. 서정 장르다. 그러면 소설은 서사 장르라고 해요. 서사, 이야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시는 운율이 있다. 그래서 리듬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운율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이 압축가는 데서 있는 게 운율이고, 운율의 다른 말은 우리가 리듬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 시는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정서나 사상을 통해 삶을 형상화한다. 자, 앞에서 1번 함축적 언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함축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압축돼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하면 우리가 스노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시 속에서는 눈이 시련과 고난의 의미도 있고요.
그쵸? 혹은 희망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정반대적인 이미지지만 이런 좀 다양한 혹은 순수 뭐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함축적인 거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2번처럼 정서나 사상을 통해서 이제 삶을 형성화한다. 자, 형상화라는 말은 뭡니까? 나타낸다는 거죠. 형상화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타낸다,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시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낸다. 자, 시적 화자 동그라미. 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룰 개념입니다. 자, 시는요, 정서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를 원래 지은 사람은 누구죠? 작가죠. 이 작가가요, 자기의 대리인을 설정합니다. 이 시 속에서 정서 같은 걸 좀 대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설정하는데요. 이 작가의 대리인,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적 화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다른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적 화자는, 자, 무슨 갈래다? 시가 서정 갈래다 그랬죠? 서정적인 화자. 혹은 서정적인 자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시적 화자에서 시를 빼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필기를 해두세요.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둘까 하다가 여러분하고 강의할 때 한번 좀 짚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뺀 부분이에요. 꼭 필기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작가가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작가가 어떤 대리인을 설정해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하는 이 개념 알기 부분은 딸딸딸딸 외운다기보다는 시를 한두 편 보시면서 계속 앞으로 가셔서 개념을 좀 훑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의 구성 요소, 크게 의미적 요소,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적 요소는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주제.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는 운율입니다. 운율, 다른 말로 리듬. 그 다음에 회화적 요소, 회화 동그라미. 자, 회화를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영어 회화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회화하면 그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요소로서 뭐 어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시어의 특성 볼게요. 시어의 특성은 산문의 언어와 달리 독특한 운율, 즉 음악성을 지닌다. 자, 음악성 동그라미. 산문은요, 음악성이 없어요. 이렇게 줄줄줄 줄글로 돼 있는데, 시어는 운율이 있죠. 짧으면서 압축하니까 각 이제 그 시를 읽었을 때 리듬이 있어야 되죠. 물론 끝에서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문장 전체가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운율을 형성해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적 의미 외에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자, 지시적 의미는 뭐냐면 이것저것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시적 의미는 우리가 사전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 그런데 함축적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 의미죠. 그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시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눈처럼 순호의 의미가 아니라 뭐 순수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시 안에서, 글 안에서, 문맥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죠. 그 다음에 3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다의성 혹은 시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애매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 어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4번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4번 하나를 통으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 시를 읽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화상 정도요.
뭐라고요? 화상 정도. 시를 읽으면 화상을 입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화상의 정도를 파악해라 라는 거죠. 화는 화자, 상은 상황, 정은 정서, 도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화자와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파악해라. 그래서 잊지 마세요. 시를 파악할 때는 화상 정도를 기억한다. 자, 그래서 화자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시인에 의해서 창조된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가 화자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작가와 화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화자가 나일 경우라 할지라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남자 작가인데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나라고 한다면 작가와 화자가 동일하지 않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 화자와 그 작가와 불일치 얘기를 할 때 누굴 많이 거론하냐면 우리가 미인요 시인의 대표 주자죠. 김소월 시인을 많이 얘기하는데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보게 되면 그 김소월 시인은 성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린아이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가와 동일하지 않다.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시적 대상. 화자가 있는 시가 있는데요. 이 화상 정도를 봤더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화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있는데? 몰라요. 오렌지라는 게 있어요. 대상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물, 그쵸? 사물이나 뭐 청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렌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시에서는 어떤 특정한 화자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렌지라는 어떤 사물을 좀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자, 특히 화자가 1인칭인 경우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나가 있나 없나를 좀 불이 나게 찾으셔야 돼요. 그쵸? 그게 없으면 대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요.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놨냐면 시적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플러스적인 상황, 마이너스적인 상황. 그러니까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있으면 여러분 들을 빼앗겼어요. 들이 상징하는 건 우리 국토죠. 그럼 우리 국토를 빼앗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일제 강점기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시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적인 상황을 극복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망가지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요렇게 끝날 건지 요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태도하고 이어지는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정서. 정서는 당연히 감정이죠. 선생님 예를 또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기쁨, 소망, 동경, 안타까움, 분노, 희망. 그쵸? 그런 감정이 만약에 서술어로 직접 나와 있으면 무조건 밑줄입니다. 무조건 밑줄. 그립다, 보고 싶다, 애잔하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그쵸? 대놓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상황이나 태도를 통해서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도. 태도는 대응 자세죠. 그쵸? 어떤 상황이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이겨낼 건지 포기할 건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찬, 비판, 그 다음 명상, 관조, 여성, 남성, 의지적, 풍자적, 체념적, 그쵸? 다양한 지금 태도가 있습니다. 그쵸? 뭐 소극적 태도, 뭐 적극적 태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조. 어조는요, 우리가 세 글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목소리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아우르는 게 목소리인데, 말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혼자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독백체. 누군가와 같이 말하는 것 같은, 혹은 이렇게 청자를 설정해 놓고 말을 건네는 어투로 한다. 그럼 뭐 대화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화체와 대화가 조금 다른데 똑같지는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 청자를
정해놓고,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죠. 청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누구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말을 건네고 있죠. 이 말을 건네는 어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화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이 두 사람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건네는 어투가 있을 땐 대화체는 맞지만 대화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시적 화자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아이의 목소리면 이제 아이적인 어조고, 뭐 여성이 드러나면 어떤 여성적인 어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 지금 선생님이랑 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 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근데 상황이 어떻지? 정서 어떻지? 태도 어떻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보시면 시를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는 아무래도 압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얘기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개념을 중심으로 시를 파악하려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를 계속 읽어내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수사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수사법 문제는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것에 있어서 표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표현의 핵심이 바로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은 크게 이제 비유, 강조,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법의 뜻에 문장 표현의 기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비유법이죠. 비유는 지금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끌어다가 성격, 의미, 형태 등을 분명하고 쉽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빗대어서 표현한다. 자, 선생님이 좀 지우겠습니다. 비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원관념이 있고요. 보조관념이 있어요. 특히 직유, 은유 이런 것들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짝지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 같이 이런 것들 형식으로 끌어다가 표현하는 건 바로 직유입니다. 가장 시에서 많이 보는 방법이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원래 말하고 싶은 건 누굽니까? 꽃인데 꽃이 마치 누구 같은 거야? 누님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바로 은유입니다. 여기서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자, 선생님 마음은요 굉장히 평온하고요 넓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유는 A와 B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풍유법. 풍유법은 속담이나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뭐 우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 혹은 뭐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게 만약에 문학에 쓰였으면 이것도 풍유법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속담을 쓰면 속담을 써서 나타내는 거, 그것도 이제 비유법으로 속한다면 이제 우리가 풍류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유법입니다. 대유는 대신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제유랑 환유로 나누긴 했는데 굳이 구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일부러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는 우리가 대유 중에서도 제유라고 하는데, 나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빵은 진짜 브레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빵은 먹을 거 전체 어떤 일부니까 그 일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제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유요. 환유는 어떤 속성을 가진 것으로 바꿔치기, 바꿀 환이죠. 그렇죠? 바꿔치기 하는 건데요. 야, 내가 바지저고리로 보이냐? 이게 그 바지저고리가 이렇게 바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옛날에 개화기 때 다들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어색하게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좀 비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보시면 이게 어떤 속성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대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묶으세요. 5번과 6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그런데 화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감정이 없는 애를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쵸? 그러면 조금 더 큰 범주가 뭡니까? 화류가 좀 더 크죠. 무생물을 생물처럼이니까. 그쵸? 화류가 좀 큰 개념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의인이죠. 의인은 인간이 아닌 애를 인간처럼. 예를 들어 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는 건데 햇살이 마치 사람처럼 하는 거죠. 선생님 저희 강아지 속삭여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파도가요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는 건요 사람만 으르렁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물이 으르렁으렁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화류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하고 있으면 의인. 그렇죠? 이제 그 생물 전체, 예를 들어 뭐 숨 쉬는 돼지. 숨은요 이때 돼지입니다. 돼지. 땅을 마치 이제 숨 쉬는 것처럼 표현한다면 숨은 사람이 아닌 생물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의인만으로 보기보다는 화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성, 의태. 자, 의성법은 화살이 휙휙 의성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태법은 의태어 모양을 흉내낸 거. 그렇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거. 요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두 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막 질문이 들어오죠. 선생님, 음성인데 어떻게 모양을 흉내내는 것까지 들어가나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맞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상징어, 조금 더 확대하면 뭐 음성상징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태법에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깡총이 아니고 깡충이 맞습니다. 깡충 한번 초록 검색장에 치시면 선생님 오타 났네요. 오타 아니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깡총이 잘못된 표기예요. 모음 조화가 깨진 형태가 표준어가 맞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의법. 중의는 뜻이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황진이의 시조를 예로 들어봤습니다. 청산이 벽계수야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에 도착하면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상 산에 가득 차 있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때 벽계수는요 시냇물이란 뜻도 되고요 사람 이름도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 명월은 밝은 달 혹은 이제 그 황진이의 기명 즉 기생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뜻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벽계수는 시냇물이란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남자 이름. 그러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자, 청산리에 있는 저 시냇물아, 네가 한번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까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을 때 쉬다 가는 게 어떠니? 라고 시냇물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가요? 명월이, 그쵸? 기생 황진이가 벽계수라는 남자를 뭐하는 노래? 꼬시는 노래, 작업하는 노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은요, 좀 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조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장법 같은 거 보시면 돼요. 과장이라는 거는 사물을 실제보다 작게 혹은 크게입니다. 여러분들 과장하면 작은 걸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간이 콩알만하다. 간은 분명히 한 요 정도? 사람 이제 주먹보다 조금 작나요? 뭐 좀 크나요? 뭐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콩알만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장이죠. 그 다음에 영탄법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치세요. 영탄법은 희노애락, 오욕, 그러니까 뭔가 기쁨, 슬픔, 즐거움, 그 다음에 뭐 사랑, 미워하고 뭐 원하고 이런 감정을요 드러내는 건데요. 대부분이 어떤 걸로 많이 드러나냐면 이런 감탄, 혹은 뭐뭐 놀아, 뭐뭐 구나, 왜씨 버선이여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탄은 보통 설이랑도 같이 이제 되는데 뭐뭐리야 뭐 이런 것들 어찌 기쁘지 않으랴 이런 것들 좀 그래서 설이랑 같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표기 좀 해두시고요. 반복법은 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도 그렇지만 강의할 때도 내용적으로 반복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복하면요, 의미적으로는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율도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층과 점강을 묶어주세요. 점층은요,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강은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점층은 보세요.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 고쳐 죽어서 그 죽은 게 백골이 진토 흙이 되고 넋이라도 없어지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명한 일편단심을 내가 사라질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층은 눈덩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강은 점점 줄어든다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점강이 오히려 점층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강은요, 하강하는 거예요. 하강. 그쵸? 그래서 헷갈리시면 점강은 하강, 엘리베이터 하강.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조법. 대조법은요, 상반되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상반 동그라미. 예를 보시면 되는데 인생은 짧고 그 다음에 예술은 길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기니까 대조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미화법은 아름답게 거지보다는 거리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열거법은 쭉 늘어놓는 거. 사과, 배, 감 이런 걸 과일이라 한다. 그 다음에 6번과 9번을 묶어주세요. 비교와 대조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차이는 뭐냐면요. 비교는 공통점에 근거한 견줌, 대조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채보다 큰 호랑이, 그러면 집도 굉장히 큰데 호랑이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해 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요. 그 둘의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비교가 아니라 대조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억양법입니다. 억양법은 막 올렸다가 팍 낮추는 거예요. 너는 영리해. 그런데 성질이 사나워. 막 앞에서 칭찬하는 것 같다가 푹. 그쵸?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연쇄법. 여러분 연쇄살인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앞에 죽였는데 또 죽이고 또 이어가는 거죠.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이게 연쇄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연쇄법은 연쇄살인. 좀 끔찍하긴 하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수사법 중에 마지막인지 변화법입니다. 변화법은요,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변화를 주는 거죠. 선생님도요,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되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올 거고, 머리도 묶고 올 거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번의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별표 제일 잘 나오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의문의 형식인데요. 의문의 형식으로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 사실은요. 그야말로 진짜 용감한 청년이다 라는 문장인데 너무 심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줘서 여러분한테 의미 전달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치는요.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가자 빨리. 그렇죠? 그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에서 가자 애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친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뒤집어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꾸입니다. 대꾸는 말대꾸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대꾸 할 때 엄마가 탁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 얘기하고 이제 아들이 딱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는 어떤 그 성질이 반대라면 얘는 가락의 문제입니다. 가락 동그라미. 다른 말로 리듬인데요.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범과 사람이 반대고 가죽과 이름이 반대가 아니잖아요. 상반된 성질이 아니고 여기서는 리듬만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는요. 선생님 리듬도 맞고요. 내용도 반대예요. 짧다 길다. 그거는 대조이면서 대꾸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일 수도 있고 대꾸일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리듬이 딱딱 맞다라고 한다면 대꾸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반된 성질을 갖고 얘기한다면 대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어와 역설을 묶어주세요. 반어와 역설은 반어는 겉으로 얘기하는 게 속하고 다르다는 거. 그쵸? 엄마가 김치통을 엎은 선생님을 보고서 참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어죠. 자, 그래서 진짜 뜻과 반대되는 게 반어고요. 역설은 겉으로는 말이 안 돼요. 모순 동그라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진술 너머에는 진실이 있어요. 뒤에서 우리 하게 될 작품인데 님의 침묵 같은 경우 보면 내가 님은 같지만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실제로 갔는데 어떻게 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은 님이 현실적으로 나하고 이별했어도 나는 여전히 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픔과 찬란한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뭔가 다시 만나지 못해서 슬프지만 그렇게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 뭐 찬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수사법을 좀 봤고요. 이제 4번 시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 이미지하고 심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심상이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 어떤 걸 읽었을 때 마음에 탁 어떤 모양, 형태가 떠오르죠. 색깔, 그걸 영어로 바꾸면 이미지인데, 첫 번째 묘사적 심상. 묘사적 심상은 그림 그리듯이가 키워드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묘사가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색감도 모양도 나타내 주는 거. 그 다음에 비유적인 거는 아까 배웠던 수사법 있죠. 그런 것들 표현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심상, 상징 별표 하나 칠까요? 비유와 상징을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 비유는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상징은 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의 상징은 뭐라고 하죠? 비둘기라고 하는데 평화와 비둘기의 어떤 관련성이요. 좀 없죠. 그래서 어떤 상징은 좀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이 상징을 또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인 건 원형적인 거. 원래부터 사람들이 동서고금, 그쵸?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이나 옛날 사람들이 다 막론하고 원래부터 보던 이미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뭐에 둘러싸여 있었냐면 양수라는 물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막 선생님 뉴스에도 봤지만 물에 빠져서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심청이는 물에 빠졌죠. 인당수에 빠졌는데 다시 물에서 살아났죠. 부활 같은 것도 좀 의미하기도 하고요. 부활이나 재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원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인 상징은 어떤 앞에서 얘기했던 원형적인 상징은 뭐 동양, 서양 그런 걸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개인적인 상징은 작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윤동주의 십자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안에 뭐 이제 플러스 자기 희생적인 것들을 자기가 좀 더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그러니까 현대시에서는 개인적인 상징을 주로 많이 쓰죠. 이 국화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국화를 원숭미의 어떤 상징으로 보거든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서정주라는 시인이 국화를 보면 그래, 저 노란 그 모습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우리 누님 같은 어떤 원숙한 모습이야, 성숙한 모습이야, 여기서 지금 착안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은 한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뭐 대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뭐 매화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거든요. 이제 동양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요게 이제 관습적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이요. 요 부분도 별표를 하나 정도 칠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심상을 나타낼 때 감각을 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시각적 심상, 들리는 건요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맛, 미각적 심상, 그 다음에 코, 냄새, 후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향그럽다 이런 건 후각, 쓰다 이거 미각. 근데 중요한 건 뭐 촉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늘하다, 춥다, 따뜻하다 이런 걸 나타낼 텐데 6번의 공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하나의 감각으로 올마가게 표현하는 게 바로 공감각입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그래서 6번 공감각적 심상을 한번 별표 쳐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종소리가 울리는데 종소리가 땡땡땡땡 하고 울려요. 그럼 이 종소리를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푸른 느낌이야. 이 종소리가 울린 느낌이 푸른 종소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종소리라는 어떤 청각적인 감각을 마치 시각처럼 나타내니까 이제 이거를 공감각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의 감각이 하나의 감각으로 옮아간 거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각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푸른 휘파람 소리, 이거 뭡니까? 청각이 시각처럼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운율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운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운율의 기본은요,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운율을 이룬 요소 보면요, 동일 음운의 반복, 같은 단어 반복, 음절의 반복, 음보의 반복, 그래서 반복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럼 음운의 반복을 보면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우리 문법대 음운 다 합니다. 책에서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물과 불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요거죠. 미음과 비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자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운을 쉽게 자음 혹은 모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갈래 갈래 갈린 길 기역과 리을이 계속 반복되죠. 아, 그래서 동일한 음운이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단어나 어구가 반복되면 우리가 또 운율이 나와요.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 올지라도 오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오가 반복돼서 얘가 운율, 리듬을 형성할 수 있고요. 3번, 일정한 음절수의 반복.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음운이었다면 요거 발음 어떻게 해요? 물! 그쵸? 이렇게 한 덩어리로 발음할 수 있는 거. 있는 단위. 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절. 그쵸? 그럼 여기 보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자, 지금 산 너머 음천. 여기는 산 너머는 3글자. 남촌에는 4글자. 누가 살길래는 5글자. 그쵸? 그래서 그 송어리의 덩어리가 3글자, 4글자, 5글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7호자. 그쵸?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정한 음저수가 반복되면서도 리듬이 생기고요. 4번처럼 음보가 반복되면서도 그 어떤 리듬이 생길 수 있죠. 음보라고 하면 보가 걸음보자인데 걸음마다 지금 반복이 돼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덩어리.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반복 형태로 우리가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소통 구조입니다. 자, 소통 구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작품 자체만 뚫어지게 봐요. 그러면 작품 안에 있는 화자나 청자, 시어, 주제, 아까 했던 이미지, 표현법을 중심으로 본다면 작품을 내재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요소, 작가가 누구지? 그 다음에 뭐 표현이 어떻지? 그 창작된 시기가 어떻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바깥을 요소를 봤을 때 느끼는 걸요, 외재적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작품의 내부적인 요소만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 화자,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 기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작가, 그 사람, 창작한 사람보다는 그 안에 있는 화자에 초점을 맞춰서 화상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내재적 접근 방법,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 혹은 구조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누구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창작했는데 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 윤동주야. 근데 이 윤동주라는 작가는 부끄러움이 많아. 이 작가의 어떤 그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그러면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재적인 것 중에서도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대가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빼앗긴 들에서 들은 우리 국토를 의미해 이렇게 어떤 그 시대를 중심으로 감상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반영론적, 시대를 어떻게 반영했는가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가치와 감동을 주지? 라고 해서 독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 가치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보게 되면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화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때 어느 걸 좀 중심으로 볼 것이냐를 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부터 봐야 된다? 요거. 작품 내재적인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나 이런 부분은요, 알면 좋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시를 감상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접근 방법이 중요해. 이렇게 필기 하나 해두시면요. 앞으로 시를 볼 때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보다 얘를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시를 완벽히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지금 시의 2에 선생님과 했던 1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고전 시가의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요. 사실 좀 짧게 했지만 상당히 좀 분량이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